I think he tried pretty actively. There's documentary references to him planting the vineyards as many as 6 times at Monticello, which suggests real enthusiasm, but on the other hand, sort of repeated failures. 제퍼슨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유럽산 포도 품종은 알 수 없는 풍토병 때문에 살아남지 못했다. 1800년대 중반, 오하이오는 미국산과 유럽산 포도의 잡종을 개발하여 와인 산업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번에도 풍토병 때문에 와인 산업은 실패했다. 미국 서부의 와인 제조업자들은 훨씬 운이 좋았다. 결국 포도나무는 캘리포니아에 뿌리를 내렸고 캘리포니아 와인 산업은 전 세계 와인 산업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프랑스 혁명 당시 와인 또한 혁명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기 훨씬 전부터 파리 시민들은 파리로 들여오는 모든 와인에 200%에 달하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관의 건물을 불태우곤 했다. 결국 루이 16세는 원한의 대가를 치렀고 그 다음은 교회 차례였다. 혁명 전부와 혁명 이후 등장한 나폴레옹은 교회 소유의 포도원을 몰수하고 경매에 붙였다. 그리하여 샴페인에 있는 동페리뇽의 수도원과 부르고뉴 시토 수도의 수도원처럼 수도사들이 와인을 제조하던 오랜 전통은 끝이 났다. We were the owners of Clos Vougeot, for example. The revolution chased us off, confiscated our property, sold it off to others, and we never got them back. 나폴레옹은 성직자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와인은 굉장히 좋아했다. 전쟁터로 갈 때마다 그는 항상 샴페인에 들렸다. 그가 자주 들렸기 때문에 샴페인에 있는 그의 친구이자 와인 제조업자 장 레미 모에뜨는 포도원 옆에 나폴레옹을 위해서 건물 3개짜리 저택을 새로 지었다. Mr. Moet thought in himself in 1806, 1807, my house is too small to welcome people such as kings or emperors. So he decided to build a new house. It was a good place to stay before going to the war and an even better place to celebrate after the war. 나폴레옹이 이곳에서 와인을 곁들인 근사한 식사만 한 것은 아니었다. The story goes in 1807, Mr. Moet decided to go early morning, to his room to offer him a breakfast. That was 5 o'clock in the morning, and when he knocked at the door and when he entered into the room, the emperor was already working on maps in his room, alone. 그때 나폴레옹은 푹 쉬어야 했다. 그로부터 8년 후 나폴레옹은 웰링턴군과 러시아 황제를 비롯해서 샴페인을 사랑하는 다른 동맹군들에게 패했다. 현재 나폴레옹이 쓰던 방들은 샴페인을 방문하는 유럽의 정치가들에게 제공된다. 샴페인 제조업자들은 항상 새로운 시장을 찾았다. 전쟁도 그들을 막을 순 없었다. 샴페인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업가 찰스 하이드직이 미국 남북전쟁 당시 체포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이드직은 1850년대부터 미국에 샴페인을 팔기 시작했고 샴페인이 굉장한 인기를 누리자 그는 샴페인 찰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He became a complete darling in society and he was really being entertained in all the biggest of parties, the greatest of parties. He met people from Congress, senators, he was being entertained in all towns where he would be. 1861년 하이드직은 남북전쟁이 발발한 직후 여느 때처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당시 북군의 지배 아래 있던 루이지애나에 가서 고객을 만날 생각이었던 그는 프랑스 외교관으로부터 프랑스가 남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검문 당시 하이드직의 가방에서 편지가 발견되자 북군 사령관 벤자민 버틀러는 스파이 혐의로 하이드직을 감옥에 넣었다.
It was completely surrounded by alligators, so there's no way of getting out. One of their favorite pastimes, in a way, if one can call it that way, was actually throwing stones at the alligators, because that's about all there was to do. 샴페인 찰리는 프랑스 정부가 그를 석방시켜줄 때까지 4개월을 참고 기다려야 했다. 프랑스로 돌아간 하이드직은 파산을 선고했다. 남북전쟁 동안 미국에 벌려놓은 사업이 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년 후 기회는 다시 찾아왔다. 하이드직이 미국에서 당한 일을 미안하게 생각하던 샴페인 미국 청판 담당이 그때 한창 금광 때문에 경기가 좋은 콜로라도 덴버에 샴페인 판매망을 뚫어주었다. 덕분에 찰스 하이드직은 샴페인 사업을 살릴 수 있었고 그의 사업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이드직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던 시기, 미국의 와인 산업도 서서히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미국 동부 지역에서 토마스 제퍼슨 같은 와인 제조 선구자들은 풍토병 때문에 모두 실패했다. 그러나 로키 산맥 서쪽 지방은 상황이 달랐다. 18세기 프란치스코회 수도사들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으로 이주한 뒤 그들은 교회를 지을 때마다 포도원도 함께 만들었다. 캘리포니아는 풍토병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사들이 심은 유럽산 포도 품종도 아주 잘 자랐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와인 산업은 1848년 샌프란시스코 북쪽에서 금광이 발견된 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투자자들이 밀려들었고 대부분은 이민자들이었다. 금광이 바닥났을 때 유럽인 투자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다. Many of those first settlers were Europeans. When they arrived in the region, they said, wow, the climate, the soil, it feels a lot like home. I suspect that we could probably grow something here.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와인 제조업자로 변신했다. 그중에서도 이거소노바밸리의 포도원을 소유한 헝가리 출신 이민자는 사업가적 기질이 아주 뛰어났다. 헝가리 백작인 에거스턴 허레스티는 미국에 이민 온 이후 이미 여러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그는 샌디에이고 보안관, 세크라멘토 국회의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폐국장 등을 역임했다. The promoter type, the person who can create a lot of buzz, a lot of stir, and Agustin Horazde was that man. 1857년 허레스티는 1,000에이커가 넘는 거대한 와인 양조장 부에나비스타를 건설하고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The gold rush had happened in California and fortunes were being made. People were expecting to be able to make a lot of money with various investments. And so Horazde was able to raise an awful lot of money, none of which ever got returned to the investors. But that wasn't the important feature from a historical standpoint. Horazde got the industry going. 질 좋은 포도 품종을 찾았던 허레스티는 유럽으로 가서 30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포도 품종을 수집했다. 덕분에 캘리포니아 포도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포도 재배지로 변신할 수 있었다. He wasn't the only one who went to Europe and got grapes, but he was probably in this area in Napa Sonoma the most visible, had apparently hundreds of cuttings of different varieties and was trying to make them available. I think you'd have to say that he made a tremendous contribution. 그러나 허레스티의 꿈은 곧 무산됐다. 그의 재정 후원자들이 부에나비스타에서 손을 뗀 것이다. 결국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니카라과로 갔고 소문에 의하면 강물에 빠져 악어밥이 됐다고 전해진다. (1800년대) 중반 또 다른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의 와인 산업을 발전시켰다. 제이콥 베린저와 시미 브라더스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미국의 와인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이름이다. 캘리포니아 와인은 유럽에서 상을 탈 정도로 와인의 질이 많이 향상됐다.
그러나 미국뿐만이 아니라 태평양의 정반대에 위치한 신세계에서도 미국 못지않은 성공을 거두었다. (1788년) 최초의 영국 함대가 시드니 항에 도착했을 때 죄수와 군인, 자유정착민들로 가득한 배 안에 포도나무도 있었다. 새로운 총독은 도착하자마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서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영국인들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영국의 포도밭으로 바꿀 생각이었다. 호주 정착민들은 아메리카 정착민들보다 운이 좋았다. 유럽산 포도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잘 자랐다. Very much a part of early colonial life. Got your land, you established your farm, you dug a well, you planted a vineyard. It was always very much a part of being seen as the whole new world adventure.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이민자들이 포도 재배를 주도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와인 제조업자는 환자들에게 처방하기 위해 와인을 제조한 의사였다. 그는 후에 오스트레일리아 와인업계의 유명 인사가 됐다. 1844년 크리스토퍼 펀폴드는 프랑스산 포도나무를 들고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했다. 그는 애덜레이드 근처에 작은 오두막집을 사고 주변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작은 오두막은 가족들의 집이자 양조장이었으며 병원이었다. Well, this is Dr. Penfold's surgery. He would have been sitting here at this desk looking after his patients who would have been lined up there in the hallway waiting for him. The reason they were here is that a lot of them were suffering from anemia. And Dr. Penfold's cure for this ailment, he was convinced of the medicinal properties of wine and he was prescribing wine for them. And a lot of them would have left here very happy with a bottle of his wine tucked under their arm.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곧 펜폴드 박사는 오스트리아 전역에 와인을 팔기 시작했다. 그러나 펜폴드 박사는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후에 그의 아내가 그의 양조장을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와인 회사로 키웠다.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1800년대 중반 오스트레일리아의 와인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다. Some of those wines were winning medals in Vienna and Paris and places like that. And winning to the extent that the judges were questioning whether these wines were in fact from Australia. They couldn't believe that wines so good could be grown in the colonies, in the New World. 그러나 신세계 와인 산업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포도 해충이 전 세계 와인 산업의 기반을 위협한 것이다. 와인 애호가들은 이탈리아산 와인을 가장 선호한다. 이탈리아에서 와인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50년 전 이탈리아가 통일되고 난 후부터였다. 당시 이탈리아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분할 통치를 받고 있었다. 대부분의 와인은 질이 떨어졌고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은 양이 제조될 뿐이었다. 그러나 1800년대 중반 이탈리아 와인 산업과 정치는 동시에 혁명을 겪었고 놀랍게도 같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선봉에 섰다. 그중에 한 사람이 토스카나에 있는 이 거대한 저택에 살았다. 그의 이름은 베티노 리카슬리 남작이었다. He lived very simply. He didn't like luxury. He built all this renovation of this big castle, but he lived himself only in these few small rooms in a corner of the castle. And he had a very austere way of living. 리카슬리 남작에겐 두 가지 열정이 있었다. 와인과 이탈리아의 독립이었다. 그는 와인 산업에 먼저 뛰어들었다. 키안티 와인은 수세기 동안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1840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브롤리오 성과 포도원을 물려받았을 때 리카슬리 남작은 와인의 맛에 크게 실망했다. 그 후 그는 와인 제조에 대한 책을 닥치는 대로 섭렵했고 몇 년 동안 연구한 끝에 키안티 와인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This is his desk. There are many documents concerning the wine and the vineyards and so on.
He was also a good painter. This is his self-portrait while analyzing the yeasts of the wine with a microscope. Here you can see samples of wine which he produced then. This was a red wine, only being corked very badly and being also so old. This is 1852. The color has dropped down and the liquid is no longer wine. It didn't keep well. And here there are leaves of vines hurt by pests or other illnesses which he was studying and still exist, kept in alcohol. 마침내 리커슬리 남작은 산지오베세를 비롯한 3가지 포도 품종을 혼합해서 최고의 키안티 와인을 만들었다. 와인의 질이 좋아지자 판매량도 급등했다. 그의 와인 제조법은 오늘날까지 키안티 지방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 후 리커슬리 남작은 남은 열정을 정치에 바쳤다. 그는 토스카나 지역에서 오스트리아 군주를 몰아내는 데 적극 협조했고 이탈리아의 독립을 목표로 삼았다. He had this very strong idea and feeling. He said himself that he would have spat on his life rather than changing his idea. 리커슬리 남작은 또 다른 애국자이자 와인 제조업자인 카밀로 카브르와 정치적 동맹을 맺었다. 리커슬리처럼 카브르 또한 이탈리아에서 외세를 몰아내는 데 앞장섰고 현대적인 와인 제조법을 장려함으로써 피에드몬트에서 가장 유명한 레드 와인인 바롤로를 탄생시켰다. Cavour was instrumental in introducing these modern methods and also influenced the royal family, which owned an estate called Fontana Fredda, right near where he is, to redo the land, plant vineyards, and grow Nebbiolo grapes for Barolo. 1861년 이탈리아가 통일했을 때 카브르 백작은 최초의 수상이 됐다. 그가 임기 중에 사망하자 리커슬리 남작이 수상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해서 와인 제조업자들이 2개의 혁명을 동시에 이끌었다. 그러나 이탈리아인들이 독립을 축하하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해충이 유럽의 포도원을 위협하고 있었다. 1860년대 프랑스 와인 제조업자들은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기 시작했다. 포도나무의 상당수가 말라 죽기 시작한 것이다.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현상은 전염병처럼 번져 프랑스 전역의 포도원을 비롯해서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까지 퍼졌다. 전 세계 와인 산업이 위험에 처했지만 와인 제조업자들은 원인을 알 수 없었다. They did not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Why my vine is dying? Did I do something wrong? Is it God who is punishing us? Some people burnt many candles at the church to say, please, God, stop this. 범인은 바로 포도나무 뿌리에 붙어서 뿌리를 갉아먹는 작은 진딧물 필록세라였다. 필록세라는 1850년대 미국에서 농산물을 선적하던 배에 실려 대서양을 건넜다. 미국산 포도나무는 필록세라의 내성이 있었지만 유럽산 품종은 내성이 없었다. 토마스 제퍼슨이 유럽산 포도 재배에 실패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18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필록세라는 로키 산맥을 넘어 25만 에이커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포도원을 완전히 전멸시켰다. 어떻게 필록세라를 막을 수 있었을까? 해결책은 단 하나뿐이었다. 미국산 포도 품종이 필록세라의 내성이 있다면 미국산 포도 품종을 수입하는 것이었다. 유럽의 와인 제조업자들은 미국에서 수백만 그루의 포도나무 뿌리를 수입한 뒤 그 위에 유럽산 포도나무를 접붙였다. They had to start at ground level. They had to start here with an American vine that was resistant to phylloxera below the ground. So this part right here is American, and that where the vine is grafted on right here, this is the European vine. That was the traditional high-quality
variety for wine. And this whole structure now is still the European variety, but it has an American base underneath it for resistance, and it has a European variety above it for wine quality. This graft union then is what ties the two pieces together and makes them work as a single unit. 접붙이기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필록세라의 내성이 있는 미국산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작업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1890년대에 시작된 접붙이기 작업은 그 후 20년 동안 계속됐다. 점차 유럽과 캘리포니아의 거의 모든 포도나무는 접붙인 포도나무로 대치됐다. 접붙이기 작업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필록세라균이 박멸되지 않고 여전히 전 세계 포도나무에 서식하기 때문이다. The phylloxera still exists here in the soil, and my uncle, after the war, when he came back, he tried an experiment luckily on a small area, and planted some French vines direct, ungrafted. They survived for 10, 12 years and then faded out.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와 90년대 캘리포니아에 필록세라가 다시 등장해서 내성이 약한 포도나무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피해가 큰 만큼 성과도 있었다. We're almost finished replanting about 75 to 80% of Napa. But we've learned so much about how to grow grapes that there is no question in anybody's mind that our wines will be better as these vineyards come on stream over the next 10 and 20 years than they ever could have been. 1910년경 필록세라 공포 이후 전 세계 포도원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힘든 시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수천 명의 젊은 와인 제조업자들이 군에 입대했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되돌아오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으로 와인 시장이 커다란 타격을 받았고 그 와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에서 금주법이 통과되어 와인 산업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것이다. (1920년) 미국 연방의회는 와인 업계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렸다. 처형 방법은 바로 금주법이었다. 금주법은 알코올을 사회 해악으로 규정한 금주운동의 압력 때문에 도입된 법안이었다. 시장이 사라지자 미국의 와인 산업은 순식간에 파산했다. Well, it was devastated. I mean, there were really only 2 or 3 wineries left that continued to produce, and they could only produce for sacramental purposes. 1933년 폐지될 때까지 금주법이 시행된 13년 동안 미국 와인 공장의 80%가 문을 닫았고 그나마 살아남은 공장은 대공황을 맞이했다. We had to pull out all the fine grapes that we had in Napa Valley, the Cabernet, the Pinot Noir, the Chardonnays, and those grapes there were pulled out. And the industry was really devastated at that time. So we lost out completely. We had to start from scratch. 설상가상으로 금주법은 와인의 질뿐만 아니라 와인에 대한 인식까지 크게 떨어뜨렸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와인을 불법 유통된 값싼 술로 여겼다. The American palate went to hell in a handbasket during Prohibition. Booze was everywhere, but it was badly made and largely sweet concoctions to cover up the flaws. 어니스트와 줄리오 갈로처럼 미국의 와인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던 사람들은 곧 소비자들의 무관심이라는 커다란 난관에 부딪혔다. My Uncle Ernest went out to the East Coast to start selling the first year's vintage of the wine. And he comes back and he's like, Julio, we have our really work cut out for us because we're not only selling wine, we have to let the Americans understand what is so good about wine, teaching them why to enjoy wine on a daily basis. So really, if you look back in 1933, people were not enjoying wine. It was very foreign to them, unlike Europe. It was very difficult. I would try to sell wine in the East Coast, and I can assure you, they want to turn us out. They say, California, you make wine? I mean, it was amazing. We were looked down upon. 소비자들의 무관심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됐고 그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와인 제조업자들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950년대 펜폴드의 와인 제조업자 맥스 슈버트는 프랑스의 산 레드 와인을 모방해서 향이 깊고 맛이 좋은 레드 와인 슈라즈를 만들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들은 슈라즈에서 죽은 개미 냄새가 난다고 비난했다. All in all, it was so different to anything that had been produced before that it was simply, I think, quite a natural thing for the experts to say, my God, what's this? Throw it out. We don't understand this. 반응이 좋지 않자 펜폴드 와인 회사 사장은 슈버트에게 새로운 와인의 생산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슈버트는 비밀리에 계속 진행시켰다. Not only was he risking his own job, but he was putting away a substantial amount of wine at, a huge economic risk as well. So he really did put everything on the line to continue with this style of winemaking. 1960년대 슈버트가 만든 최초의 와인이 숙성했고 그의 와인은 세계적인 와인상을 휩쓸기 시작했다. 결국 비평가들도 와인의 가치를 인정했다. 오늘날 펜폴드 그레인지는 $200 이상을 호가하며 보르도 최고의 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Certainly took Australian wine from, I wouldn't say an acceptable level, a reasonably good level, but to quite an elevated one in a fairly short period of time. 슈버트의 성공은 와인의 질을 높임으로써 가능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캘리포니아의 와인 제조업자들은 새로운 와인 제조법을 여러 번 실험해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유럽처럼 오랜 전통은 없었지만 대신 새로운 과학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와인 제조업자들은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연구원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그때까지 대부분의 미국 포도원에선 되는 대로 마구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1940년대 과학자들은 제대로 된 땅에 제대로 된 포도를 심어야 질 좋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럽의 와인 제조업자들이 수세기 동안 시행착오를 통해 발견한 사실이었다. We didn't have centuries to work with. We had to compress historical experience down into the best that we could do with science. 문제는 기후였다. 포도나무의 종류와 마찬가지로 날씨 또한 다양했다. 과학자들은 캘리포니아의 기후와 프랑스의 기후를 비교해서 지역에 따라 알맞은 포도 품종을 찾아냈다. The idea that Cabernet and Chardonnay would do well in the middle part of Napa Valley. And there wasn't any Chardonnay there for years and years. But we do know that that was where it should go, and Cabernet, and that's where it is and is doing wonderfully. 변화는 포도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다. 박테리아의 침입을 막기 위해 온도 조절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발효 탱크가 개발됐다. A lot of the fermenters were concrete. Even quite a few of the storage tanks for the cheaper wines were concrete, usually lined with paraffin. But if the paraffin cracked, you got a certain amount of calcium and a little minerally taste and so on. So we had a lot of difficulties. 또한 과학자들은 금주법이 시행되는 동안 잃어버린 와인 제조 기술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to me was a godsend because they taught me the art of winemaking. They were having all these different fermenting tanks and that they experimented with, and I followed that very, very, very closely. 일단 더 좋은 와인을 만든 후 와인 제조업자들은 어떻게든 소비자들을 설득해서 와인을 마시게 해야 했다. 당시 와인 마케팅에 성공한 회사는 캘리포니아 모데스토에 있는 E&J 갈로였다. 당시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값싼 와인을 생산했다. Year in and year out, when they bought a bottle of our family wines, they knew it was going to taste the same. That consistency, the reliability. This is just what America needed at the time. And Gallo, what they ended up doing was making these really marvelously clean, inexpensive, good value wines and spreading them throughout America.
1960년대가 되자 유럽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와인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Having some experience with continental life and seeing that this can be a marvelous part of the day. Little wine with lunch, little wine with dinner, and it makes a different tempo. 미국에서 와인은 더 이상 외국 술도 싸구려 술도 아니었다. 와인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캘리포니아의 와인 제조업자들은 유럽 최고의 와인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려고 노력했다. 1966년 로버트 몬다비는 나파밸리에 최첨단 와인 공장을 설립했다. People said, well, what's this fellow doing? He's crazy doing what he's doing. But I knew we had the natural elements, the climate, the soil, the grape varieties to produce wine with its own style, its own character, equal to the finest in the world. 몬다비 와인 공장을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전역에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는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와인 공장들이 세워졌다. In the 70s, it was as the baby boom population started to get a little bit older and started to earn some money in the marketplace that they became interested in wine. 심지어 E&J 갈로 같은 거대한 회사까지 대량 판매망에 프리미엄 와인을 첨가했다. We saw in the 70s that tastes were changing and people were wanting more interesting wine, deeper wine. And so that's where we evolved and we started investing in Sonoma County. It's an incredible place for really making the top-end, high-end wines. 7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는 이미 와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었다. 그때 와인의 본고장 파리에서 와인 업계를 뒤흔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과거 반세기 동안 와인 업계는 기술적인 면에서 굉장한 발전을 일으켰다.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와인 공장은 와인 제조 기술의 변화를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 예전의 방법처럼 로맨틱하게 보이진 않지만 현대 와인 제조업자들은 첨단 기술이 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과거 발로 포도를 으깨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다. No, it's completely out. We're into hygiene these days. We don't want to have dirty toenails and that sort of stuff going on in our wines. 우악스럽게 발로 으깨는 대신 오늘날엔 수확한 포도를 기계 안에 넣고 기계를 돌리면서 포도 원액을 부드럽게 짜낸다. This is what we call the membrane or the bag, and it's this bag that blows up and pushes the grapes against these screens. This holds about 11 tons of hand-picked fruit that will fit in this, and as you can see, this press has actually just finished running. We actually have some skins right here with us right now, and you can see that there is obviously no juice left in these skins at all. 일단 포도즙을 짜낸 다음엔 나무나 콘크리트 탱크 대신 요즘엔 온도 조절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안에 넣고 발효시킨다. The advantage of chilling down the fermentation is that we can maintain a lot of the fruit flavors and fruit aromas in the ferment. If we let it run away and become very, very hot, we lose a lot of those aromatics, which is so important when you take a glass of wine. 오늘날 신세계 와인 산업이 신기술의 발전을 주도했고 덕분에 신세계 와인 업계는 유럽산에 버금가는 질 좋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었다. 1976년 파리에서 소규모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된 시음 행사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와인 업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라벨을 붙이지 않은 채 캘리포니아와 프랑스산 와인을 시음한 와인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산 와인의 맛과 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와인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미국에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일대 사건으로 기록됐다. It was worth millions of dollars of publicity. That one thing alone actually let the world know not only France could make white wine, but also other countries could. And I always knew that.
Everyone was shocked with the result. Here in Burgundy, people were jealous, couldn't believe it, but they thought, we'd better improve the quality. We must strive harder. 유럽의 와인 제조업자들은 전통적인 와인 제조법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점차 신세계의 기술을 수용했다. They used to call us the test tube winery because we did so much research work. And then many of them came to visit our winery here. And little by little, they began to use some of the techniques that we use here. 구세계가 신세계 기술을 도입한 전형적인 예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 찾을 수 있다. 에트루리아 시대부터 오랜 전통을 이어온 반피 와인 공장은 미국인들과 손잡고 신기술을 받아들였다. The image that the Italian wine used to have was mostly like, probably a good, honest wine, but nothing exceptional. That changed thanks to the influence from the New World, because when we saw really that in America they could produce very good wine, we understood that there could be a new way of doing wine. 프랑스 또한 보르도 샤토 중에서 가장 전통 깊은 와인 제조업체가 신기술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프랑스 와인 특유의 독특함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There's always something to be learned from all parts of the world. We've never tried to make a California-style wine. We make our Haut-Brion Bordeaux and we try to express as best as we can the special character of the vineyard. Great wine comes from the vine itself. It is the vine that makes the wine. C'est la vigne qui fait le vin. 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려는 노력은 와인 공장에서뿐만이 아니라 포도원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과학자들은 살충제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유전자 기술을 이용해서 해충에 강한 포도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We're developing genetic markers for the resistance characters, so hopefully at some point we'll be able to grind up this leaf and say whether or not it has those markers for resistance and then discard any plants without those markers. There's already concern in the world about pesticides, and that's only going to grow. The need to have resistant varieties is going to be critical, and I think that'll occur somewhere between 20 and 30, maybe 40 years from now. 기술의 발전은 심지어 전통 깊은 코르크 마개까지 위협하고 있다. 한때 값싼 와인에만 사용되던 뚜껑이 최고 품질의 와인에도 사용되기 위해 코르크 마개의 단점을 극복하고 업그레이드됐다. Very easy to open, ensure a terrific seal over a very prolonged lifetime of the wine, and yes, an excellent alternative. 코르크 마개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새로운 뚜껑이 와인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We've found, certainly with aromatic white wines and increasingly with other wines, a greater retention of fruit and zest and character over quite some time. A number of people in Europe, the UK, a number of our customers want this type of seal. And of course the customer's always right.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쓰면 그만큼의 위험 부담이 존재한다. 너도 나도 신기술에 의존하다 보면 각각의 자연적 특성을 담지 못하고 어디서나 와인의 맛이 똑같아질 위험이 있다. If you get the right conditions naturally, you're going to make a far better wine than interfering too much. And I think there's a tendency for a wine to become a man-made product instead of leaving it as much as possible to nature. That'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old world and the new world. The new world, they look at the markets, at the consumers, and they try and make wine which fit the market. While in Burgundy, we have, or I hope in other areas in Europe, we try and produce the best wines with what is the best or the most typical wine, and then we look around to try and sell our wines. You see, the approach is reversed. 구세계 와인 제조업자들도 현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커다란 차이는 없다. 신세계 와인 제조업자들은 기술은 단지 전통적인 와인 제조법과 새로운 과학을 접목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Technology really only replicates what you do by hand on a larger scale. You go to a vineyard, you take a berry, you crush the berry, you massage, you make the wine, by hand.
Technology is enabling us to do that with more control. The process is the same as it's always been, really. It's just that we're able to better control it. 실제로 유럽과 미국의 와인 제조업자들은 서로 상대방의 비법을 배우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퀸대사에선 칠레 출신의 땅 주인과 프랑스 와인 제조업자가 힘을 합쳐 나파밸리 와인을 만들었다. 그들은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카베르네와 멀로의 독특함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유럽의 전통적인 와인 제조법을 받아들였다. As you can see, it has all of the constituents of a great property. It is in the hills, it has great drainage, it has very rocky, profound soils. All of that constitutes a palette from which you can really produce a great wine. Most wines in America are sold according to a variety. Cabernet or Merlot or something. We don't do that. The only thing that the label says is the name of the property. And that, of course, is a European tradition. Just visually observing the vineyard, we can really almost identify the style of the wine we are going to make. I know it's very pretentious and sometimes it doesn't work at all, actually. But hopefully, in this case, yeah, it really worked out great. I truly think that we can make definitely unbelievable wines in California. 그것은 비단 캘리포니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 2,000개 이상의 와인 공장이 있다. They are in lots of areas around North America that are not traditionally thought of as wine-producing areas. Michigan has a big industry. Upstate New York has a fabulous industry. Virginia, there are 70, 80 wineries in Virginia. 오늘날 버지니아에 있는 포도원 중엔 몬티첼로도 있다. 토머스 제퍼슨이 유럽산 포도 품종을 재배하려다 실패한 지 200년 후 몬티첼로 포도원에선 접붙이기와 살충제의 도움으로 유럽산 포도 품종을 재배하는 데 성공했다. 제퍼슨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몬티첼로에선 이탈리아 와인 제조업자가 키안티의 포도 품종인 산지 오베제로 적포도주를 만든다. 그는 200년이 지난 후에야 와인 생산에 성공했지만 토머스 제퍼슨 역시 기뻐할 것이라고 말한다. I think Jefferson wouldn't know what to do with himself if he tasted a wine like that. He would be very proud of it, I've no doubt. If you are patient, you know that you can get something out of good vision, great vision, so here it is. 와인 제조업자들은 하나같이 오늘날 값싼 와인이든 최고급 와인이든 과거 어느 때보다 질이 좋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와인을 찾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럽의 1인당 와인 소비량은 30년 전에 비해 반으로 떨어졌다. Now people is working more and more, so you won't drink probably 3 glasses of wine as my grandfather used to do, but 1 glass of wine for lunch is still quite common in Italy. 미국인들의 와인 소비량은 어떨까? 제퍼슨이 기대했던 것처럼 와인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됐을까? 수치상으론 여전히 먼 나라 얘기다. 미국인들은 매년 1인당 7리터의 와인을 마신다. 유럽과 비교하면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양이다. There are places like Maine where prohibition has been passed and repealed 4 times. We're really quite schizophrenic about things like alcohol. And right now, 1/3 of the American population doesn't drink any alcohol at all. Another 1/3 doesn't drink any wine. Ever tried to convert a Budweiser drinker from Bud to Gewürztraminer? No way. 와인은 모두를 위한 술이 아니다. 그러나 와인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고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와인의 역사도 계속될 것이다. There's a statement that says water separates people and wine unites them. And I think that that's very true. There is something that is very special about a God-given beverage that is indicative of the best of nature, that is not only intellectually intriguing, healthfully beneficial, but just is so much fun.
7,000년 전 고대인들이 우연히 발견한 와인에 매혹된 이후 와인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했다. 와인은 결국 발효된 포도주스지만 와인 제조법도 알게 모르게 많이 변했다. 와인은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담아낸 인류 최고의 걸작품이다.